네, 반갑습니다. 저는 물리교육론까지 이번에 가르치게 됐는데 어떤 학문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지 이게 잘 체계가 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를 할 때 잘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배울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체계적인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뭘 하겠는지, 뭘 원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 구성 요소들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게 잘 정리되는 게 목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논리성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경론 같은 경우는 물리교육론은 어떤 식으로 배울 건지, 처음에 이제 과학지식 형성 과정과 변화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고를 하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론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에 기반한, 학습에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모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도구적인 거죠. 전략적인 거는 수업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르칠 거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잘 정립이 됐는지, 그걸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사들한테 지침서 같은 거죠. 이런 방향성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육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체계를 짜놨으니 학년에 맞게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체계적인 거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학교별로 다 틀려버리겠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만큼 배워갖고 오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만큼 배워갖고 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과학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렇게 체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면을 들어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요. 체계라 그랬는데, 자, 과학경로 같은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어떠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얻는 지식 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얘들. 그래서 그 지식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또는 가설이나 명제라 그래요. 알죠? 가설이나 명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얘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전해진지. 그러면 얘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점점 발전을 한단 말이야. 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을 먹으면 죽는데, 예? 얘를 뭘 먹어봤더니 독성이 있는 걸 먹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야 독이 어떤 면에서는 이로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현상이 변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가설이나 명제 같은 경우가 어떤 발전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얘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지 관점적인 게 약간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어떤 식으로 과정인지 그리고 사회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식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야 이건 해로워 이거는 좋은 거야. 근데 문화적인 거로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재는지,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러면 무엇을 얘를 과학적 가설이라 할 건지, 우리가 과학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이나 명제가 처음에 기반이고요.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이제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사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상인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교육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국가 기반이 붕괴가 돼버리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선교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 다이렉트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사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울지마돈드 같은 거 보면은 이태석 신부가 그 공교육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기 사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게 있고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를 가르칠 거느냐? 얘를 가르치는데 내용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가르치는 건데 교육은 또 뭘로 이루어졌냐면
이 내용적인 거는 얘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있겠죠. 내용. 네. 자, 우리는 구구단을 해봅시다. 뭐를 해봅시다. 이렇게 있으면은 내용적인 게 있잖아요. 뭐 덧셈 뺄셈 해봅시다. 이런 거. 그러면 그거를 뭐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그래서 도구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수업 방식이 있어요.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 뭐 이렇게 만져보고 놀아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애들한테 이렇게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육면체 이렇게 주고, 예? 직육면체 주고, 동그라미 주고 애들한테 그러면 이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얘들이 밋밋하고 하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아니면은 모서리가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알아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이렉트로 알려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지식을 전달해 줄게. 그러니까 주식 방식이 있고 참여적인 방식이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방식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도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시청각을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자료적인 걸 뭐 물품 같은 걸 만져보고 뭘 해서 느끼는 거나 아니면은 PPT를 띄워주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칠판에서 이렇게 하느냐 말로 하느냐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얘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적재적소에 도구적인 거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식 같은 경우 그다음 내용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내용 같은 경우도 얘는 우리가 초, 중, 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점점 스텝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초등학생들은 이때 이렇게 배워야 되고 왜 중학생은 배워야 되고 고등학생은 배워야 돼. 이 당위성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당위성 문제를 이 교육 이론학자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놨어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국가별로 내용 체계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 관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사는 이 교육 내용, 이 체계를 가지고 얘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가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요즘 애들이 꼬맹이들 유튜브 많이 보는 거 아세요?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보잖아요. 그게 교사가 학생들한테 지식 전달을 해주지만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얘로 다이렉트로 전달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맞죠? 사회가 고정관념적인 거라든지 잘못된 관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시켜 버릴 수 있어요. 물론 올바른 순기능도 있지만 네. 그리고 학생이 사회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극히 드물지만 뭐 캠페인이라든지 뭐 STS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이 관계적인 면을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회가 교사한테 주는 거는 어떻게 줘요?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2022년 개정교육과 이런 식으로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설이나 명제를 얘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변천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바라볼 건지 그래서 맨 처음에 과학교육론 모든 이론 책을 보면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어떤 식으로 관점을 바라볼 건지 철학적인 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해보세요. 이 주체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항상 안 빠지고 나옵니다. 쿤, 포퍼의 반증주의, 그 다음에 토마스 쿤의 그 혁명구조, 과학혁명구조라든지 라카스트 연구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에서 교사가 막가르치 만들잖아. 여러분들이 막가르치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정교육과도 잘 안 빠지고 나와요. 아셨나요? 그리고 사회가 학생한테 영향을 주고요. 교사도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고 학생끼리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적인 이론 체계에서 보면은 구성주의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구성주의. 그래서 뭐 인지적 구성주의냐 사회적 구성주의냐 이런 것들이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합의를 보는 거니까. 예. 왜냐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행 따라가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하고 여기 길거리에 가보면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건 왜 그래요? 해변에 가면은
우리가 해변에 있는 복장을 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큰일 날 수 있죠. 예, 공연범죄로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적인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해요. 구성주의가 엄청나게 지금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 구성주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건지, 어떤 도구를 쓸 건지, 어떤 이론으로 얘들 학생을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이런 게 있잖아요. 내용적인 거를 어떻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 중, 고 이렇게 분할을 시킬 건지 이 체계가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가 학생한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초, 중, 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들은 잘 성장하고 어떤 학생들은 덜 성장하고 그래서 이 평가적인 거, 이 시스템이 맞느냐 얘를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오면은 실패한 교육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틀에서 형성이 돼버려요. 아셨나요? 이게. 그래서 이 틀을 세분화시키면 이런 목차가 됩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이 베이스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론을. 네. 그리고 이론 틀에서 우리가 어떤 수업 방식, 모형 이런 식으로 가르칠 거냐. 그 다음 전략적인 거는 이제 수업 도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학문 체계 같은 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목표, 공리, 구성 요소예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모든 학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접하는 학문들 같은 경우를 볼 때도 이런 체계, 그러니까 얘들이 도대체 뭔 소리, 목표가 뭐지? 그리고 공리 체계라는 거는 뭐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뭐냐? 이런 것들.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겠죠?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상호 연계가 돼야 돼요. 목표 따로, 공리 따로, 구성 요소 따로 이렇게 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해볼까요? 자, 과학 경論보면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지식을 후대에 잘 전달을 시키는 게 목표죠. 네, 그래서 잘 성장시키는 거야. 애들을 사회에서. 그래서 올바른 사회를 형성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잘 가르쳐가지고 얘들을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잖아. 나와갖고 막 개판 5분 전 사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마약 카르텔 교육시키듯이 맨날 총 쏘는 거 교육시키고 사람 죽이는 거 교육 이게 아니잖아. 올바른 사회, 그러니까 너희가 사회에 나와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고등학교까지 잘 교육을 시켜줄게. 이렇게 목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나는 너희가 하는 교육 싫어. 나는 그냥 따로 배울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무조건 홈스쿨링 할까. 이런 게 없잖아. 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공리체계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얘들이 수많은 가설들과 명제로 형성될 수인데 얘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로 돼 있는지. 네. 얘들. 네. 공리체계. 그래서 과학적 가설이나 명제, 수학적 집합체계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집합 배울 때 이거 배우잖아요. 관계적인 거 할 때. 그게 과학 이 공리체계는 거의 유사해요. 그거는 뭐 말이 어려워 보일 뿐이지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는 맞죠. 주체자가 있어요. 사회, 교사, 학생. 주체자. 그리고 교육 영역이 있죠. 교육에서는 내용, 도구, 방식이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걸 배우구나,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각조각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 얘 따로 배우고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의 개념 형성 그게 개념 변화 이론인데 그렇구나. 그리고 발생학습이 있는데 그렇구나. 이걸 다 조각조각 따로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 암기가 되고요. 출제자가 문제를 냈을 때 왜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끼워 맞추는 식이 돼요. 네? 의도 파악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조금 잘 하시면 돼요. 이걸 좀 잘 설명드리면 잘 보세요. 공리체계는 뭐냐면요. 과학적 가설이나 명제를 우리가 다루는 거거든요. 네? 잘 보세요. 인간은 죽는다. 여기서 과학 가설 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인간은 죽는다 과학 가설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나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뭘 하냐면요. 뭐가 과학 가설이고 뭐가 약간 철학 베이스인지 과학 가설이 위배가 되는지를 배워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고민을 안 할 거 아니야. 네. 이거를
과학 가설을 살짝 보시면요.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세 이내이다가 맞아요. 아셨나요? 계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죽는다. 이건 애매한 가설이라고. 아셨죠? 과학 가설이냐, 과학 가설이 아느냐, 이거 같은 거.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거랑 비슷해요. 인간은 죽는다. 아셨나요? 그리고 철수는 잘생겼다. 이건 과학 가설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원소 배울 때, 수학적인 거 배울 때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있어요. 원소는 뭐가 돼? 수학을 배울 때 처음에 이렇게 배우죠. 원소들이 계측이 가능해야 된다. 맞죠? 얘들이.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죠. 누구는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철수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 누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이 있고 2가 있고 하면은 누가 볼 때도 1이 2보다 작잖아. 그렇죠? 어떤 계측이 돼야 돼요. 계측. 그리고 주관성을 띠면 안 돼. 객관적인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집합 배울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뭐 과학적인 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학적인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소의 성질이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영이 이쁘다. 이것도 그래서 얘는 과학 가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을 먹으면 죽는다. 과학 가설 같죠? 아니에요. 독을 엄청나게 미량을 먹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보고회 먹어보시면요. 보고 알에 독성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회 먹어보면은 일부 이제 횟집에서 보고 알 하나를 회 한 점에 이렇게 있으면 알 하나를 이렇게 엉궈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먹고 나 죽어버리라는 소리냐?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알 하나가 인간의 치사량의 미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미각을 조금 자극을 시켜가지고 더 맛깔나게 한대요. 맞았나요? 그래서 독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는 얘는 과학 가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독, 뭐 뱀 독이라든지 아니면 보고 테트로톡신이라든지 이게 뭐 1 마이크로 밀리그램 그 정도를 먹으면 성인이 죽을 확률이 치사량이 몇 프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막 거품 물고 살아날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치사량으로 해요. 아셨나요? 그 과학 가설을 할 때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명제를 과학 가설을 우리가 하고 어떻게 과학 가설을 해야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 가설을. 야, 독을 먹으면 죽어요.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이 독 먹으면 안 죽던데? 막 애들이 실험해봤어. 집에 가갖고 동물도 막 먹여보고 했는데 안 죽는 거야. 그러면 잘못 배운 거잖아.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학 가설이 뭔지 이런 거. 그래서 과학 가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질량을 가진 두 물체의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다. 반비례하죠. 미안해요. 반비례입니다. 과학 가설 반비례. 그러니까 이런 과학 가설을 규정을 해줘야지 교사가 학생한테 가르칠 거 아니야. 그리고 학생들이 올바른 과학 가설인지를 구별을 할 거 아니야. 아셨죠? 그래서 얘들이 뭐가 과학 가설이고 우리가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이게 시발점이에요. 처음에. 아셨죠? 이런 게 좀 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걸 가르친다. 과학 가설을 공리책에.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는 거다. 독을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독이 안 죽어요. 그리고 병균은 해롭나요? 병균은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병균은 해롭습니까? 안 해롭습니까? 원래 병균은 해롭다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페니실린, 이 병균이 푸른 곰팡이가 내는 어떤 게 얘들 같은 경우가 병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예방접종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튼실한 놈 말고 마탱이가 좀 가는 놈들을 일부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항체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발상이 깨져버렸어요. 맞죠? 네, 발상이. 그래서 균은 해롭다. 이런 발상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맥락적으로. 그래서 얘들을 그러니까 과학과 가설, 현재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과학 가설이 어떤 게 과학 가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다, 예를 들어서 질량을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에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틀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 이게 근사적인 거였구나. 뉴턴 맥학은 몇백 년 동안 어마어마한 정확도로 맞았단 말이야. 근데 상대론이 나오고 나서 이거 틀렸네, 근사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천을 할 건지, 요걸 좀 이제 배우는, 예, 처음에 이걸 배워야죠. 왜? 과학적 가설이나 명제가 우리가 뭐를 과학적 가설이나 명제를 할 건지, 그리고 얘들이 어떤 식으로 변천 과정이 생겼는지, 그 변천 과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건지. 따라오셨죠? 네, 볼게요. 그리고 공립체계, 이게 당연히 조건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했죠. 원소는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이 수학적 집합이고, 과학계에서는 얘들이 연산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루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추상적인 걸 하면 안 돼요. 추상적이에요. 연산이 가능해야 돼. 네.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과학할 때 계산하잖아. 그렇죠? 수치, 그래프를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학적 체계에 얘는 수학적 집합 체계와 비슷해요. 우리가 하는 게 시스템이, 네, 좀 알아줘요. 그 다음에 공립체계 변화는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얘들 첫 번째 예를 두는 거는 얘는 뭐냐면 형성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지. 반중주의 관점. 얘는 이렇게 예를 들어 독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떤 애가 독을 먹고 안 죽어, 막 건강해졌어. 깨졌어. 그렇죠? 예, 그냥 한 사건만 나오면 깨져버리는 거야. 그거를 반중주의라 그래. 근데 반중주의를 봤더니 이게 너무 극단적이 아니야?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 진화적 모델로 바른 거야. 쿤의 혁명 구조.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 네, 얘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볼츠만이 처음에 통계 역학을 등장을 시켰는데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진짜로. 야,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왜냐하면 뉴턴 역학에 절대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볼츠만 통계 역학적인 거는 확률 모델이잖아. 이게 양자역학의 개념하고 좀 껴있거든요.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스핀 이거, 네, 전자가 스핀 성질을 갖는다. 이거를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걸로 노벨상 받은 파울리가 처음에 진짜 깠어요. 말도 안 된다고. 네, 근데 정작 지가 갔다가 해야 노벨상 받았고요. 그리고 상대론이 등장할 때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연계가 돼 있다. 처음에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화적으로 되느냐. 그리고 라카토스 같은 경우는 이거죠. 야, 독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게, 그래, 독은 해로워. 그런데 어떤 일부적인 특수한 상황 아니야? 이런 거. 그리고 뉴턴 역학이 깨지긴 깨졌는데 이게 모든 게 깨진 게 아니라 어떤 일부가 깨진 게 아니야? 이게 핵심은 남아있고 부수적인 게 깨진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그러죠. 예를 들어서 뉴턴 역학이 절대 공간, 절대 시간적인 게 깨졌잖아. 속도 합산도 깨지잖아. 그렇다고 해서 뉴턴 역학 전체가 붕괴하느냐? 가 아니죠. 전체가 붕괴한다는 건 반중주의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라카토스 봤더니 야,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끌어당긴 게 맞는데? 라는 거.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안 깨지고 부수적인 게 깨졌어요.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이 캔버스적인 게 깨져버리죠. 네, 상대로 넘어왔을 때.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요.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걸 배우는 게 뭔지 아시겠죠? 왜 배우는지 아시겠어요?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배우는 거라고. 따라오셨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한번 큰 틀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왜 이걸 배우고 하는지를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과학교육이 뭔지를 알려드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배우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목차만 처음에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조각이 돼요, 조각이. 전체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고 방법이 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고 방법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지, 반증주의가 있고 실증주의가 있고 합리주의가 구성주의가 있고 하는데, 얘를 바라봤을 때 사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논문을 썼어요. 엄청나게 야, 이거는 대박이야. 사회에 나만 인정을 하면 안 되잖아. 전 지구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나만 인정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왜? 사회 교육이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지 가르칠 거 아니야. 얘들한테 인정을 해. 야, 이거 맞으니까 가르쳐줘. 맞죠?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성주의냐 뭐냐,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과학을 바라볼 건지 얘들이 체계가 어떤 식으로 체계가 이제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네 교육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건지, 그래서 이 철학적인 관점을 배워야 돼요. 알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누구한테 미쳤냐면 교육 이론 학자들이 그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사고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죠. 뭐 주의냐, 뭐 구성주의냐, 뭐냐 이거 말고 완전히 초보적인 거. 이게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규칙법이냐 이런 걸 할 때, 네. 이걸 조금 배우면.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도 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좀 알려드리면, 잘 보세요. 연역법, 귀납법, 규칙법을 아주 심플하게 나타내면, 연역법은 뭐냐면요, 큰 게 있어. 다운 방식으로 오는 거야. 다운 방식으로.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네. 연역법 같은 경우는 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서 내가 물가를 가면은 물만 만나면은 내가 재수가 없어. 예? 시험 전날에 이렇게 합시다. 시험 전날에 내가 샤워를 하면은 시험을 망쳐.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오늘 샤워를 했어. 근데 오늘 시험을 개작살 났어. 그리고 다음 날 또 샤워를 했어. 아니, 다음 시험을 볼 때 또 샤워를 했어. 그럼 시험이 개작살 났어. 그 다음에는 샤워를 안 했어. 그럼 시험을 잘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고착화돼 버리죠. 맞죠? 그래서 대전제가 있고요. 소전제. 예를 들어 대전제는 나는 물을 만나면 재수 없다.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전제하고 결론 내리고. 다운 방식으로.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가 되냐면, 뉴턴 역학. 예를 들어 뉴턴력으로 보면은 대전제는 모든 물체는 끌어당긴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끌어당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소전제는 뭐예요? 소전제는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알겠죠? 네. 소전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과가 지구로 떨어진다. 또는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한다. 이것들이 이제 결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전제에 갇혀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현상적인 거를. 대전제가 깨질 수도 있고 소전제가 깨질 수 있어. 그래서 다운 방식이에요. 영역법 같은 경우. 아셨나요? 집합적으로 다운 방식이라고. 대전제가 전체의 바운드를 딱 형성해 버립니다.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끌어당긴다가 있잖아요. 이 틀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그게 영역법이야. 집합관계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뉴턴 역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큰 틀을 먼저 딱 가정해 놓고요. 부분을 점점 부분 집합을 해오는 거라고. 아셨죠? 그리고 귀납법은 뭐가 돼요? 귀납법은 얘는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야. 백로를 봤어. 백로를 100마리를 봤어요. 하얘. 101마리를 봤어. 하얘. 그 다음에 뭐 여러 마리를 또 봤어. 1000마리를 봤어. 하얘. 그러니까 집합이 점점 커지는 거야. 확장형 방식으로. 따라오셨나요? 네. 그리고 포유류 같은 경우는 포유류에서 예를 들어 포유류를 우리가 젖먹이는 것들을 이렇게 봤더니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봤더니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점점 확장해라는 거. 이게 이제 귀납법이죠. 아시나요? 그래서 귀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체계가 바운더리가 없어요. 맞죠? 바운더리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귀납법을 이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왜? 이 체계가 갇혀있지가 않아요. 논리 체계가 갇혀있어야 되는데 갇혀있지가 않아. 열려있어요. 어디까지를 봐야 되느냐. 영역법이냐 귀납법이냐 이거는 하는데, 그리고 규칙법은 뭐냐면요, A와 B의 규집합 성질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야.
교집합.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자, 중력이 있고요. 전기력이 있는데 중력과 전기력은 같아야 틀려요?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얘를 유심히 봤더니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힘이라는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그렇죠? 그 전기력을 봤더니 우리가 전기력 힘을 봤더니 이거 비슷한데? M을 Q로 바꾸고 라지 M을 라지 Q로 바꾸면 야 이거 비슷한데? 야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귀추법이에요. 왜? 공통점 얘들이 질량과 전하량을 매칭을 시켜요. 유사성 해가지고 야 이거 현상이 비슷한데? 그래서 다른 체계로 있지만 중력 체계에 있고 전자기학 체계에 있는데 약간 야 이거 공통점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유사성 인과적 의문을 가지고 유사성을 바탕으로 인과적 의문을 해결하는 거 이게 귀추법입니다. 아셨나요? 집합관계로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돼.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과학적인 공리체계 연역법으로 하고 귀납적으로 하냐 그 다음 귀추법으로 하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과학적 사고를 한다고요. 아셨나요? 여러분이 배울 때 과학적 사고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냐,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보느냐. 따라오셨죠? 네.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구성요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학생, 교사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교육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 국가가 그래요. 비정상 국가는 안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정상 국가잖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영역은 내용, 도구,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앞으로 가볼까요? 왜 이런 식으로 배우는지 알아요? 이건 내가 짠 거라고. 아셨죠? 왜 이런 식으로 배우는지 순차적으로 이게 나온다고 쭉 보면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적인 거를 이걸 조금 이제 분할해 볼게요. 얘들이 있고 주체자가 있고 내용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주체자야. 네. 구성 요소는 세 개의 주체자가 있어. 사회, 학생, 교사가 주체자가 있고요. 교육 영역은 내용, 도구, 방식이 있어. 맞나요? 네. 그래서 교육 영역을 내용을 사회가 학생들을 이렇게 분할시켜 주는 게 있고 교사한테 학사가 요구하는 게 있고요. 네. 교사가 학생한테 가르치는 게 당연히 이게 도구랑 방식 이런 걸 해가지고 가르치겠지. 따라오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다 이론적인 거라고. 그러면 먼저 볼게요. 보세요. 학습 이론이라는 거 뭐냐면요. 학생들을 분리를 시키는 거야. 학생들을. 아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엄청 쉬운 게 딱 눈에 보이는 걸로 분류를 시킨다 생각해봐. 물건을.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 여보세요. 이 놈은 작은 놈, 큰 놈.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았어. 물고기를 잡았는데 분류를 해보세요 했더니 멸치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큰 놈은 여기 있어. 큰 고등어는 여기 있어.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분류를 했더니 가치로 분류를 하는 거야. 안 팔리는 놈? 엄청 비싼 거. 작은 게 엄청 비쌀 수 있어요. 큰 거, 조도 안 먹는 생선, 1m, 2m, 3m 넘었는데 맛이 너무 없어갖고 안 팔려. 그런데 조그마한 애, 돌돔, 이런 게 키로당 몇만 원, 10만 원 이렇게 팔려. 그러니까 가치로 분류할 거냐? 그냥 아주, 이 표면적인 거 분류할 거냐? 요거잖아. 교육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냐면요. 학습 내용적인 거. 그러니까 다 필요 없이 그냥 아주 표면적인 내용적인 거로 분류를 해. 그래야지 초, 중, 고에 애들을 분류를 할 거냐. 그게 뭐냐면요. 브루너 학습 이론이에요. 알잖아요? 분류를 해야지 우리가 초등학교 뭐 가르치고 중학교 뭐 가르치고 고등학교 뭐 가르칠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브루너 학습 이론이 중요해요. 알잖아요? 얘들 학습 대상 이해 수준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론적인 게 있죠. 표현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해 수준을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거 아래로 떨어지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근데 무거운 물체, 가벼운 물체 있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죠. 이렇게 처음엔 어떻게 가르쳐줘? 현상적인 거 알려. 정성적으로 알려준다고. 현상을. 맞죠? 정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하면 얘들을 어떻게 배워요? 그렇지. 시간으로 나눠갖고 계산을 하게. 정량으로 배우는 거잖아. 맞죠? 초등학생도 이해시킬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 이거 점점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배우잖아. 그런데 얘들한테 가가지고 잘 보세요. 우리 S는 2분의 1의 G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큰일 난다고. 그렇죠? 여러분한테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도 되잖아. 그래서 얘들을 이해 수준 방식에 따라서 정성에서 정량으로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야. 같은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내용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겠죠. 브루너 학습 이론. 그러니까 브루너 학습 이론이 뭔지 아시겠죠? 얘들을 초, 중, 고를 내용 방식을 뭘로 나누냐? 학습 대상의 이해 수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 수준. 네. 그리고 인지 구조예요. 이제 얘들이 조금 가치적인 건데 뭐냐면 피아제 학습 이론이에요. 얘들하고 조금 대변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인지 상태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얘들이에요. 인지 상태. 예를 들어서 문학을 가르쳐요. 문학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우소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칸트의 문학으로 좀 구운몽도 있고 하는데 영유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초등학생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들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잖아. 그런 학생들한테는 뭐를 못 가르치냐면요. 추리적인 걸 못 가르쳐요. 그래서 얘들이 인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맹목적으로 막 그냥 좋아만 하고 뭐 주면 좋아하고 뭐 하고 되게 단순한 인지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 상태 얘들을 구별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화냐 추리문학이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유아적인 감각적 행동을 보이는 거고 성인은 이제 추리적 사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의 인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얘들 그런 식으로 그 바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내용적인 거냐. 그러니까 얘들을 엄밀하게 보면요. 내용의 바탕을 두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현상만 이렇게 가르칠 거냐. 아니면은 수학적 내용으로 S는 H는 2분의 1의 GT의 제곱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가 멀어진다. V는 GT니까 시간이 가면 더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거냐. 요걸 나누는 거고 학습적인 걸 나누는 거고 얘들은 개인의 인지 상태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학습 도구와 방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아셨죠?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고. 이 이론의 바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너 학습 이론과 피아제 인지구조 학습 이론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아셨죠? 네, 그거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교사와 학생은 무슨 관계예요? 가르침을 주고 받는 관계잖아.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비슷해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할 거냐? 얘들을 발달 수준을 보고 이론을 짜는 거야.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요. 잘 보세요. 아까는 사회가 학생을 먼저 구별을 시켜놔야지. 교사가 마음대로 나는 초등학교 1학년에 똑똑하네, 초등학교 3학년에 똑똑하네, 6학년에 똑똑하네 이렇게 모을 수는 없잖아. 그거는 교사가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구별을 시켜주는 거지. 그렇죠? 사회. 이거는 지금 사교육이니까 여러분들이 학년의 구별, 나이의 구별 없이 오는 거잖아. 근데 학교 가면 어떻게 돼? 다 나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 딱 구별을 시켜야 돼. 그래서 저는 5살에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다 체계적으로 했으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사회가 학생을 어느 정도 구별하는 데 가이드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이론 이제 다른 거는 교사와 학생들을 얘들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얘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발달 수준 같은 게 보면 비구치케 학습 이론이에요. 얘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거에 관점이 있냐면 얘들 교사와 학생들 관계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시해요. 학생들이 서로
그냥 개인이 아니라 우리 여러 명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교사랑 토론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애가 있고 조금 덜 뛰어난 애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 연결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 발달 수준.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비고치 학교 이론이 뭐에 기반하는지 대충 감이 오세요?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구성주의 기반이 돼 있어요. 맞았나요? 상호작용. 그리고 인지구조에 있는 거, 발달 수준. 얘들끼리 말고 얘 개인별로 야 얘들이 어떻게 인지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인지적인 걸로. 그래서 얘들은 유의미 학습 이론이에요. 인지구조 학습과제의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자세히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 스토리라인, 왜 이걸 배우는지 스토리라인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발달 수준 있잖아. 얘들 요거 현재와 이제 목표 수준 파악하는 건데, 얘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그냥 상호작용이 중요해.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는 당금 시켜가지고 스파르타 교육이 가능합니다. 야 그냥 애워. 이게 가능해요. 그냥 야 너 이 토론 빨래, 야 그거 애워 막 이렇게 강압적인 것도 가능해. 왜? 학습에 대해서 얘들이, 여러분들 구구단을 배울 때 해보세요. 자, 상호작용이 중요해. 내가 구구단 알려줘. 자, 애우세요 하고. 나랑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1 곱하기 9는 9고, 2 곱하기 9는 18이고, 3 곱하기 9는 27이에요. 애우세요. 쌤 저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애우라고. 이게 돼요. 아셨나요? 네. 그냥 애웠어. 나는 오늘 9다 애웠다. 그런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뭔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게 허용이 된다고. 그런데 유심히 봤더니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눠가지고. 그래서 오스벨은 야 이거 가치가 없잖아. 개인 인지구조 상태에서 얼마나 짜증나. 그래서 뭐를 봤냐면요, 학습적인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애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의미.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구구단 같은 경우 성질이 0, 앞자리가 1, 2, 3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 뭘까요? 3일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은 일찍 떨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애들한테 좀 알려주는 거야. 그럼 더 재미있을 수 있는 거고. 알겠죠? 네. 그래서 유의미 학습 이론. 그래서 이 유의미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감금 스파르타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주입식. 야 이거 그냥 닥치고 해요. 이게 안 된다고. 그거를 배제시키는 방식이에요. 아셨나요? 그래서 개발동산국 같은 나라에서는 빨리 키워가지고 사회에 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개발도상국,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서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아요. 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의미 부여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해가지고 빨리 사회 해가지고 일꾼으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재 와서는 이게 점점 깨지기 시작했지. 의미를 두고. 와, 야 우리나라 노벨상이 안 나오네. 이렇게 해버렸더니 얘들이 다 의대 가버리네. 그 얘들 좀 뭐 다 이렇게 연구를 포기하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아시겠죠? 뭐를 주안을 두는지. 네.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면 이 학습 이론, 교사와 학생들 관계에서 학습 이론은 초, 중, 고등 학습 모형에 영향을 받아요. 학습 모형,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도구 말고 모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향을 가져요. 넘어가 볼까요? 좀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잘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도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들 관계에 대해서 얘들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 이게 분류를 나누는 거란 말이야.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교육 영역 같은 경우는 내용, 도구, 방식이 있죠. 그래서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지식을 인지 구조에 나누는 거잖아. 야 닥치고 외워. 기계적 학습? 그렇죠? 학습적인 분류 중이니까. 얘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0 이렇게 크는 거. 유의미 학습. 이제 좀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할 거고. 이해는 못하도 외워라고. 야, 근해 공식 그냥 외워. 근해 공식이 무슨 내용인데요? 그냥 다 필요 없어, 외워.
그리고 그냥 이거 2차 방식 나오면 그냥 너 공식 넣어갖고 해. 그런데 야 우리 2차 방식이 왜 근해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방식은 무슨 관계를 이렇게 될까? 이게 이렇게 유의미 학습적으로. 예. 그래서 전 이게 나누는 거지. 어떤 과목은 기계적 학습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유의미 학습이 필요할 수 있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이거죠. 지식 획득 방식, 수용 학습, 발견 학습. 수용 학습 같은 경우는 기계적 학습은 그냥 암기시키는 거고요. 수용 학습은 뭐냐면요.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칠판에 막 적어. 받아 적어. 알아서 공부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주는 지식을 알아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계속 강사만 떠드는 거죠. 발견학습은 우리 이렇게 체험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질문해보고 뭐 해보고 쌤 이거 저기 이렇게 했더니 뭐가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 자기가 조금 체득을 해보고. 그러니까 얘들 수용학습은 누구 중심에 가까워요? 교사와 학생 중에 누구한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거? 권한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역할 교사한테. 얘들은 학생들한테. 맞죠? 그래서 이게 수업 모형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수업 모형에. 아셨죠? 네, 알아두세요. 그러면 좀 가볼까요? 자, 보세요. 자, 학습 모형 이제. 근데 우리가 내용적인 면이 있고 도구적인 면이 있고 이게 있잖아요. 자, 내용적인 걸 볼까요? 내용적인 거는 우리가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 이거 가르치려고 그래. 이거 가르치는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 만약 개념 없는 사람 이렇게 중요해.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 개념이 중요한데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5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무거운 게 어떻게 더 느리게 떨어지죠? 5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5개념, 잘 보세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으로 느낀 거예요? 아니면은 사회가 알려줬어요? 사회가 알려줬잖아. 단 한 번도 여러분 인공위성 타갖고 나가 본 적 있어? 없잖아. 맞죠? 네. 그래서 사회가 주입을 시켜주는 게 무의식적으로. 네? 그리고 구리는 전기 잘 통하죠? 구리는 자기장이 잘 통할까요? 그런데 전기랑 자기를 혼동하는 사람들, 구리는 당연히 전기적 성질, 전자기적 성질이 잘 통하니까 구리도 뭐 자기장 잘 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5개념, 사회가 주입시켜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개인이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냐, 그리고 5개념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학생들한테 하는 거. 그래서 내용적인 걸 볼 때는 개념하고 5개념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 뭐냐면요. 발견학습은 자, 우리 귀납주기는 뭐냐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계속 똑같은 거 나오네. 예? 똑같은 거 나오는구나. 그래서 귀납주기 방식으로 개념 형성하는 거. 얘들 발견학습은 귀납주기에 기반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예. 그걸 끝이야. 예.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그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커지나 볼까요? 하는데 질량 하나 올려보고 2개 올려보고 3개 그러니까 가속도가 질량이 크면 힘 크기 말하는 거예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의 크기 커질까요? 그런데 하나 올려보고 2개 올려 3개 올려보고 했더니 커져요. 맞아. 끝.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귀납주의 이제 끝이고 발견학습이야. 그래서 얘들은 누가 발견을 학생들이 해야 되잖아. 교사가 혼자 막 신나면 하면 되잖아. 그래서 학생 누가 중화점이라고요? 학생 중심. 아셨죠? 발견학습은. 그러니까 발견학습은 아쉬운 거야. 발견학습이. 왜? 개념 형성으로 끝났어. 근데 순환학습이 등장해. 개념 형성을 했더니 근데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경사면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힘이 있는데 경사면을 조절을 해봐갖고 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 때 새로운 상황에서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 했더니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또 올렸더니 그러면 새로운 상황이 그래서 순환학습이라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해서 결론을 얻었어.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와서 이렇게 또 새로운 결론을 얻었어. 그래서 순환학습. 그러니까 발견학습하고 순환학습의 한 차이는 뭐예요? 발견학습은 어떤 거에 대해서 결론 얻고 딱 끝나는 거 대부분. 순환학습은 뭐예요? 이걸 바탕으로 또 확장하라는 거. 이해가시죠? 확장하는 거. 그래서 그 순환학습이야. 근데 순환학습과 발견학습의 공통점은 뭐다? 개념 형성 목적인데 얘는 학생 중심이죠.
수능학습은 교사 중심이에요. 아셨나요? 근데 교사 중심으로 했더니 얘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돼? 혼자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버리는 거야. 안 해. 그래서 POE 학습은 뭐냐면 수능한 학습의 변형 과정이에요. 얘들 포지션을 누구한테 주냐? 교사보다 학생한테 주는 거. 따라오셨죠? 얘들이 다 목적이 뭐라고? 개념 형성이라고. 알겠죠? 개념 형성. 그 드라이버는 뭐냐? 얘를 봤더니 아까 말했잖아요. 학생들이 개념이 사회가 주입시켜주는 개념들이 있는 거야. 얘들 갔더니 사회 예를 들어 유튜브에 열심히 보고 막 구리 같은 거 뭐 전선 막 그리는 거 영화에서도 막 구리 전선 잘 통하는 거 봤더니 아 구리는 전기적 성질이 뛰어나는 거야. 전자기적 성질이. 예? 그래서 했는데 자석에 그럼 구리가 붙을까요? 당연히 붙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구성주의 입장에서 5개념을 어떤 식으로 볼까? 얘들이 학생들이 고착화된 5개념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5개념을 변화를 시켜야지 개념을 집어넣어 줄 거 아니야. 올바른 개념을. 그렇죠? 예, 드라이버, 대체 개념틀 이론.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학습 이론. 이거는 이제 5개념으로 넘어오는 거. 그리고 발생 학습은 뭐냐면 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학생들이 다 다르던데? 그냥 쥐들이 처음 배울 때 그냥 얘들이 5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뭐 구성주의, 사회가 받아들이는 그 고착화된 5개념이 아닌데? 예. 이것들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어떤 학생은 뭐 이럴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저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유로운 거. 네. 뭐 그림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발생학습 같은 경우는 얘는 인지구조, 개개인 인지구조의 입장에서 5개념이 형성되는데 그걸 발전시키는 목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5개념 변화시키는 방법에 가장 효율적인 이론이 발생학습이에요. 왜? 5개념은 고착화된 구성주의 입장 5개념만 있는 게 아니거든. 맞죠?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지갈등은 야 5개념이 그러면은 알겠는데 도대체 5개념이 구조화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5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해. 맞았나요? 네. 연구하기. 그러니까 포도동쿨 모형이냐든지 인지갈등 모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야 그래 5개념이 중요해.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 야 이거 5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논문을 써보고 어떤 학교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얘를 해보고 그래서 인지갈등 모형이에요. 5개념을.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얘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개념, 올바른 개념이냐 틀린 개념, 5개념이냐 이거를 먼저 중요하니까 이걸 분류를 하는 거라고. 아셨죠? 네,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학습 모형이에요. 아셨죠? 개념을 넣어주는 거 따라오셨죠? 네, 좀 끌어갈게요.